2021년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문다연 앵커입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경제전문 고란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네, 오늘 고란 기자님과 코인 꽃길 본격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지난 화요일 첫 시간 저희가 경제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 이후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의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와이든안과 원어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두 개가 기왕이면 이제 와이든안이 좋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 이제 합의를 이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합의를 이룬 수정안은 네. 상원 의원 100명이 모두 다 동의를 해야지만 그게 통과가 됩니다. 만장일치죠. 네, 만장일치. 네. 근데 한 분이 한 80살 되신 공화당 의원께서 네. 나는 국방비 500억 달러에 대한 예산안을 증액하지 않으면 이거에 네. 대한 사인을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거부를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인프라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수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모두가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이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원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한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그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일단은 그 원안이 통과가 됐지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일단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한 명의 반대했다는 그 의원분이 내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군사비 증액안을 네.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수정안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하원을 통과한 다음에 그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좀 바꾸거든요. 네. 아마 상원 간에서는 지금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에 왔을 때 아마 그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좁게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업계 종사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거든요. 네. 실제로 코인베이스 CEO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 법안은 통과됐지만 우리가 그 총력을 다해서 네. 이 법안을 우리 업계에 미친 영향이 적도록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입지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한 네. 악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화요일 장을 끌어올렸던 건 초당적인 합의안이 채택이 돼서 장이 네네.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발이 됐는데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맞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유일하게 반대했던 이 리처드 셸비 의원인데요. 와이든안을 지지한다. 하지만 군사적인 네, 맞습니다. 문제가 좀 더 중요할 뿐이다라고 맞습니다. 네. 트위터를 올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화두인 만큼 또 다른 이제 경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관계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첫 번째 이슈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NFT 전성시대. 네. 유니스왑을 넘어선 오픈시라고 들고 와봤습니다. 네. 유니스왑과 오픈시를 비교하는 느낌인가요? 네, 그 NFT에 대해서 지금 일단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NFT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요즘 가장 핫한 맞아요.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대체 불가 토큰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코인계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미술계에서 NFT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NFT가 이 침체된 미술 시장의 구원자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NFT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토큰인데요. 네. 이 블록체인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우리 앵커님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똑같은 비트코인이에요. 네. 근데 이 NFT는 각자의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디지털의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복제를 하고 나서도 네. 이게 그 원본이 손실이 뭔지. 없어요. 손실이. 네. 손실이 없기 때문에 뭐가 원본이고 뭐가 복제본인지가 의미가 없어요. 디지털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복제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네. 예를 들면 정보가 예를 들어서 뉴스가 복제가 됐다라고 치면
뭐 멀리 퍼져 나가는 거니까 별로 네. 문제가 안 돼요. 원본이 뭐냐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가치, 돈이 복제가 된다? 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건 문제죠. 좀 심각한 예. 문제가 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모나리자의 뭐 작품을 네. 갖고 있는데 이게 복제가 된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복제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를 뭔가 매기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지금 NFT라는 건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네. 그 NFT가 매겨지면 이건 어떻게 복제가 안 됩니다. 네. 이건 고유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디지털 세상이 오고 뭐 메타버스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NFT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 NFT의 시초는 2017년에 스타트업 데퍼레스가 개발한 크립토키티. 네. 고양이 혹시 네. 보셨어요? 네. 귀여운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막 1억 원에 팔리고 그 고양이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붐벼서 이더리움을 보냈는데 다음 날 도착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이랬어요. 그렇게 한 번 붐이 확 일었다가 꺼졌죠. 네.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침체와 함께. 그때 이 데퍼레스가 개발한 그 크립토 고양이가 어떤 거냐면 이제 고양이 두 개를 이제 교배를 하면 네. 새로운 되게 희귀한 고양이가 네. 나오면 그 고양이 희귀한 고양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 희귀한 고양이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팀이 이제 시작이 이제 약간 약간 이렇게 침체되면서 네. 좀 잠잠하다가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플로라는 이제 그 네, 코인. 플랫폼을 들고 네.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2020년부터 미국 프로농구와 손잡고 NBA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탑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농구를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저 이른바 짤, 이게 네. 뭐 뭔가 뭐 굉장히 던지는 엄청난 덩크슛 뭐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희귀한 뭐 마이클 조던의 무슨 버전, 르브론의 무슨 버전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 사진에 이제 NFT 맞아요. 마크를 NFT 발행하며 박아서 이거는 유일하다, 희소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NFT로. 네. 이게 NBA 탑샷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NFT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실 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거는 비풀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이 무려 한 600억 달러, 네네네. 네, 600억 이거 달러 정도, 정도. 네네네. 네, 어마어마한 74억 원 정도에 팔렸군요. 네네. 74억 네네. 정도. 660만 달러에 네. 팔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JPG 파일인데 이렇게 비싸냐라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또 약간 유명해진 게 우리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의 그 파트너인 아내분이시죠? 그라임스 이분이요. 2021년 3월에 NFT 기술이 적용된 원인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을 딱 네. 내놨는데요. 이게 20분 만에 6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20분 만에 65억 원이요. 저도 그때 당시 기사를 봤는데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때가 한창 이제 또 미술계에서 NFT 열풍이 불었던 딱 그 맞습니다. 시즌인 것 네네네. 같아요. 확실히 이 NFT라는 기술이 스포츠계나 미술업계에서 접목시키기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FT 거래 서비스 오픈시의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네네. 기자님도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감을 좀 하시나요, 그 인기를? 그 오픈시 들어가면요 이렇게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NFT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정말요? 혹시 그게 막 이렇게 되게 비싸게 그런 게 네.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뭘 하면 어떤 플랫폼에서 일종의 이제 에어드랍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에 이렇게 뭔가 매겨져 있어요. 이걸 누가 돈 주고 사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카드가 도대체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오픈시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팔고 정도? 싶기도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워낙 그냥 그 먼지처럼 이렇게 싼 거라서 희귀한 게 아니라 가지고 오픈시에 올릴 때 수수료가 내야 됩니다. 네. 이더리움은 이제 수수료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트랜잭션이 발생하니까 네. 가스비가 나가잖아요. 네. 가스비도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더 네, 큰 맞습니다.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거래는 못 해봤는데 이제 거래 올라온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요, 오픈시는 이용하지 못하셨어도 유니스왑은 많이 네. 써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니스왑을 쓰시는 거는 아마 국내에 있는 국내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 해외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코인들을 되게 초기 단계에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유니스왑이라는 네. 거잖아요. 이제 덱스인데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자동 마켓 메이커 AMM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이더를 여기다 넣으면 그 코인을 이더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사실 그 코인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유니스왑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유니스왑보다 오픈시 거래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NFT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듄 애널리틱스라는 곳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이달 들어서 이제 5일부터 9일까지 오픈시에서만 이더리움 약 2,270개 정도가 네. 네트워크 사용료인 가스비를 지불하고 소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거래된 양이 아니고요.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가스비가 81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쓰인 가스비만 가스비만, 네네네. 81억 원이요. 네, 이게 그 이제 유니스왑 같은 어마어마하겠네요. 경우에는 네. 52억 원 정도를 소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스왑보다 오히려 오픈시가 더 많이 네. 뭔가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스가 그만큼 많이 소각이 된 거죠. 오늘 기자님께서 NFT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오픈시 거래량도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사실 이거를 꼭 돈 주고 사야 될 정도인가 싶은 그냥 열풍이구나 네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돈을 주고 사기에는 아직 조금 맞아요.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크립토 펑크라고 있어요. 네.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크립토 네, 펑크가 크립토 펑크요. 이게 2017년 6월에 뉴욕 소프트웨어 회사인 라바랩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NFT 프로젝트입니다. 네. 24x24 그러니까 8비트의 픽셀 이미지로 만들어진 네. 1000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네. 캐릭터가 그 이제 크립토 펑크 캐릭터가 10,000개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뭐야 싶은 약간 그런 약간 네. 굉장히 약간 어떤 그 예를 들어 비플 작품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비싸게 팔렸다는 네. 보면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 근데 이 크립토 펑크는 이거 뭐지 그냥 대학생 그래픽 디자인과 친구가 무슨 디자인한 그런가?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0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10,000개가 똑같은 10,000개가 아니라 이제 남자가 6,039개, 여자가 3,840개, 외계인이 9개, 유인원이 24개, 좀비가 88개. 이렇게 있어요. 유인원, 네. 좀비. 네, 이게 남자, 여자는 딱 봐도 숫자가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외계인, 유인원, 좀비 숫자가 별로 없잖아요. 네. 느낌이 딱 희귀하다. 아, 느낌이 들죠. 갖고 싶다. 네. 그 캐릭터 보면은요, 성격, 헤어스타일, 의상, 액세서리 등이 무작위로 조합돼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캐릭터마다 희귀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크립토 펑크 3,100번. 네. 아까 제가 10,0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그중에 3,100번이 지금 현재 그 오픈시에서 올라와 있는 그 거래 가격이 얼마냐면 네. 9,0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43억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호가예요, 호가. 네. 근데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그 실거래가, 네. 부동산을 치자면 실거래가가 얼마냐면 760만 달러. 네. 뭔가 진입 장벽이 되게 높게 느껴지는 네. 이유가 이렇게 좀 비싼 거래 어. 액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까 오. 제가 말씀드린 그 비싼 작품은요. 네. 그 가장 숫자가 적은 외계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9개밖에 없는 10,000개 중에서 9개.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9,000명만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외계인 있잖아요. 네. 호가 말고 실거래가만으로 해도 진짜 고급 주택을 사도 되는 정도의 그 돈을 지불하고 이런 픽셀 이미지 하나를 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살까 싶은데 어쨌든 이게 희귀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시장에 나오질 않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 뭐 고흐의 작품이다, 피카소 작품이다가 아예 경매에 나오지 않잖아요. 네. 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을 때야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 한번 나오면 사람들 관심이 막 몰리고요. 그 재밌는 게 7월 31일에는 88개의 크립토 펑크가 한 번에 팔렸습니다. 88개를 한 명이 사간 건가요? 한 명이 550만 달러를 주고 88개를 한꺼번에 사들였어요. 오. 그래서 이 NFT가 사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거래 투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누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간 사람이 갑자기 88개를 한꺼번에 확 사들이면서 이 사람이 크립토 펑크 보유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있다는 네, 거고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지갑은 지갑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걸 들고 있구나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재밌네요. 이게 이제 크립토 네. 펑크고요. 저 더 황당했던 거는 네. 이더 락이라고 있습니다. 이더 락이요? 락, 네. 돌. 네. 애완돌이래요. 이게 8일 날 45이더에 판매가 됐어요. 13.5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억 5천만 원 정도예요. 네. 이더락이 뭐냐면요. 크립토 펑크 출시한 직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수집형 NFT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100개의 돌을 찍어냈습니다. 네. 근데 또 찾아보세요. 이더락 찾아보시면 이더 락. 그냥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1억 그게 5천만 원. 이제 1억 5천만 네, 원.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붙여지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희귀하면 그렇죠? 네.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NFT를 취급하는 업체도 그렇고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특근법상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게 명확하게 아직 규정은 안 돼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업계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 금융 당국이 이 너무 거래소 쪽에다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거래소를 제외한 기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네. 거예요. 사실 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연 프로젝트나 아니면 NFT를 뭐 발행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곳들은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되게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받으라고 하면 받을 준비는 돼 있는데 딱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한 건 아니라서 네. 지금 그냥 모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른데요. 일단은 이 법조계에서는 이 NFT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네. 라고 지금 현재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특근법 제2조 제3호에 보면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되게 네. 포괄적이죠. 경제적 가치가 있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이 돼. 애매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NFT, 경제적 가치 있죠. 거래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얘도 NFT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는 법문상으로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NFT는 모두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NFT가 만약에 가상자산이다라고 하면요. NFT를 거래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일종의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 만약에 NFT 거래가 코인이 아니라 원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네. 실명 계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ISMS 받고. 그럼 좀 문제가 커지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기 스타트업이 막 네. 뭔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이 너무 판이 커져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네.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NFT가 이 법적으로 보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네. 가상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유권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내년부터 코인을 사고 팔아서 얻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NFT 거래에 대해서도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22% 똑같이 네, 22%요?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걸 만약에 코인으로 보고서 진짜 우리가 사고 팔았을 때 얻는 것처럼 그 양도차익 22%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아까 제가 미술계의 구원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현재 지금 미술품 같은 경우에 보면 세금이 그 작품 몇 천만 원 이하면은 네. 세금이 없어요. 네. 그 약간 미술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NFT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코인으로 취급을 하고 아. 그래서 여기다 세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역차별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네. 있습니다. 아직 얘기만 나온 맞아요. 상황이지 정해진 거는 없는 네. 상황이죠. 지금은 네. 다 불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규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불확실한 때에 자칫하다가는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금융당국이나 규제당국이 잘 가름말을 타줘가지고요. 이른바 네.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NFT를 기점으로 한 혁신을 저해하는 방안이 나오는 거는 저도 바라지 않는 방안인데요. 네, 2021년 8월 12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디파이 사상 최악의 해킹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기사인가요? 이게 또 약간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네.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인프라 법안 원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데도 네. 약간 떨어졌어요. 4만 6천 달러 정도를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약간 내려와서 4만 4천 달러로 떨어진 거예요. 네. 왜지? 라고 봤더니 이제 인프라 법안 원안이 통과돼서 그랬던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알고 보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네. 시장에 다시 컨센서스가 펴지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6.1억 달러 정도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니까 잠시 시장이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그냥 원래 자리를 찾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급락했을 때 굉장히 침체됐던 분위기는 확실히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해킹 사고를 보자면요, 이 크로스체인 기반의
그 프로토콜인 폴리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갑자기 10일 밤에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폴리 네트워크 측에 따르면요, 이번 공격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더리움, 폴리곤 체인상의 자산 가운데 6.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네. 3개의 해커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 네트워크가 요청을 했어요.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해커 주소에서 나온 토큰은 뭔가 블랙리스트로 좀 관리를 해달라.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발표를 하자마자 그 USDT, 테더 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네. USDT는 사실 중앙화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 도난당한 코인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색칠을 한 거예요. 얘는 나쁜 도난당한 코인, 거. 나쁜 코인, 도난당, 얘는 작물 이렇게 이제 색칠한 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제 해커가 이걸 어디다 팔고 싶어도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찍히는 네. 거예요, 작물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면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근본을 중시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걸 중앙에서 그렇죠. 컨트롤하는 걸. 네. 근데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아예 거기다 이제 마크를 찍어버리면 얘는 작물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해킹 방지에 최선을 다할 거다. 네. 바이낸스 CEO인 그 장펑자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해커들 지갑에서 나오는 거래 그 코인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워닝을 보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 6.1억 달러 규모의 코인을 빼돌린 그 해커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막 추적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막 단서를 발견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압박을 느꼈기 때문인지 이게 어젯밤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해커가 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너무 귀여운 모습으로 갑자기 다시 네. 돌려주겠다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반환 절차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USDC가 얼마 반환되고 뭐 이더가 몇 개 반환되고 지금 반환되고 있어가지고요. 차근차근 이제 반환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뭐랄까 이 해킹이 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네. 해커를 잡아야지라고 이제 그렇죠. 그 업계에서 이렇게 나서면 이 해커도 쉽게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길이 네. 별로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이거를 쓸 수도 없고 네. 팔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 돌려줘야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준 게 네. 되고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해커가 이 폴리 네트워크 쪽과 일종의 이제 이면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거 돌려줄 테니 내가 안전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코인을 달라라는 식으로요.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6.1억 달러라는 그 굉장히 세상 최악의 규모의, 이 네. 7천억 원이잖아요. 7천억 정도 네. 되잖아요. 이런 피해 규모가 발생한 것도 충격이고 그런데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것도 일종의 이제 충격이고 네. 다행히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 요건 다행입니다. 네. 그건 다행입니다. 음. 그런데 유난히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인지 디파이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기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정말 많습니다. 네. 진짜 이제 봤더니요. 여기서 이제 사이퍼 트레이스라는 곳이 이제 조사한 걸 봤더니 암호화폐 시장 전체 사기 피해액이 6.81억 달러예요. 네. 그런데 19년부터 이제 45억 달러, 19억 달러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사기 피해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디파이 영역의 피해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뭘까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있습니다. 네. 디파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책임지는 사람이 네. 없어요. 자기가 잘 알아서 할 수는 밖에 없습니다. 디파이 사고의 유형을 보면 하나는 해킹이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먹튀를 하는 겁니다. 이 아. 프로젝트가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네. 러그풀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마음을 먹고 투자자 돈을 뺏은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먹튀를 하는 그 러그풀 네. 사고가 있는데 대충 한 러그풀 사고가 4분의 1 정도 되고요. 해킹 사고가 4분의 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디파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폴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돈을 다시 돌려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면서 디파이 역시 우리 SEC의 관할 권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네.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부분이요. 일단 이 디파이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늘어난 이유로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표본이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디파이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관리자가 없다는 점이. 그런데 이게 범죄의 어떤 타겟으로 잡힌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피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지원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게- 특근법 관련된 어. 소식이겠죠. 네. 아, 이게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커뮤니티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네. 한국어 사라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바이낸스에서. 네. 사실 아, 바이낸스를 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앱을 켜시면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어가 지원이 되겠는데 한국어를 선택하고 또 뭐 중국어, 일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10일 날 네.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어를 딱 눌렀는데 한국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나는 나오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모바일 업데이트가. 어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를 안 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지금 웹에선 사라졌고요. 아마 모바일도 업데이트를 하시면 아마 한국어가 네. 사라질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네. KRW가 사라졌습니다. 원화도 이제 네. 사라졌군요. 네, 그게 한국어. 그러니까 네. 바이낸스에 원화를 입금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 비트코인이 얼마인지를 이제 표시를 해서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 네. 내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를 갖고 있구나. 이게 보통 이제 달러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로 표시를 해서 원화로 이제 표기가 돼서 아, 내가 지금 현재 1,000만 원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원화가 사라지고 네. 다른 통화로 이게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이제 다 한국어 삭제하고 KRW도 삭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이게 왜 그러면 벌어졌을까를 보면은요. 네. 사실 그 7월 초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음. 바이낸스가 특근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발언입니다. 사실 이 특근법이 나올 때요, 그 조금 약간 좀 소홀하게 본 그 조항이 있는데 네. 그 6조 2항에 보면은요, 네. 그 역외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조항인가요? 이게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 거래소가 해외에 있지만 있더라도 만약에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얘도 역시 특근법 대상이다라고 조항이 나와 있어요. 역외 조항 아. 부분이거든요. 이 조항에 음. 걸려서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금융위가 7월 22일 날 이제 뭐라고 이제 또 발표를 하냐면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27개의 해외 거래소에 레터를 보냈대요. 네. 너희들은 지금 현재 특근법 대상이니까 9월 24일까지 빨리 신고를 해라. 네. 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특근법 위반 조치에 대해서 처벌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레터에 대해서 응답한 거래소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응답한 거래소는 없는데 바이낸스가 10일 날, 8월 10일 날 취한 조치가 바로 한국어 삭제. 네. 왜냐하면 그 도대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그 행위 이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그 정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 네. 한국어로 마케팅을 한다. 네. 그다음에 그 뭐 한국인 원화를 취급한다. 네, 이런 몇 맞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걸 이제 해당이 안 네, 되려고 아마 한국어를 지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야, 한국어 지웠으니까 이제 우리 바이낸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용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지웠으니까 바이낸스가 특근법 대상이 이제 안 된다. 라고 보기엔 조금 약간 애매한 게요. 네. 또 걸리는 그러니까 부분이 제가 있나요? 해외 거래소가 특근법 대상이 되는 경우가 한국어를 지원하는 경우, 원화를 취급하는 경우, 네. 뭐 어떤 경우 있는데 마케팅. 네. 이게 법조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등입니다. 등. 뭐뭐뭐 등. 등이 있다. 그 등이 제일 있냐 무서워요. 없냐에 따라서 정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등이 있어요. 이 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금융 당국이 보기에 뭐뭐뭐에 해당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등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거래소가 그 특근법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바이낸스가 한국어를 삭제했다라고 해서 특근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9월 24일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네.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참고로 바이낸스 말고요. FTX라고 최근 들어서 가장 네. 뜨고 있는 거래소 맞습니다. 거기도 한국어를 없앴습니다. 네. 거기는 한 발 빠르게 이제 삭제를 했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한국어 지원이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9월 24일 이후에 그게 특근법은요 그럼 나 바이낸스 쓰면 나 범죄자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네, 특검법은 그 개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요. 사업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바이낸스 쓴다고 해서 내가 법법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바이낸스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도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일단 원화 거래가 좀 중단이 됐고 한국어 지원이 안 되면 네네. 이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9월 24일까지 해외 거래소들이 등록을 한다는 게 사실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어떻게 이제 금융당국의 생각하시나요? 입장은 무슨 촉박이냐. 우리가 3월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6개월이나 줬는데 네. 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요. 콕 지금 집어서 해외 맞아요. 거래소들을 언급했잖아요. 아마 누구도 이 해외 거래소가 네. 이렇게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염두를 안 하셨을 네. 거예요. 저도 좀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9월 24일 이후에 좀 많이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진 환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4일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통화감독청장을 역임했던 이 바이낸스 US 대표가 4개월 만에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도 했었는데 이 역시도 조금 좋지 않은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맞아요. 네. 트위터를 통해서 6일 날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네. 왜 그러면 물러나니라고 네. 했을 때 나와 바이낸스 US 사이에 사업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네. 언급을 했어요. 그럼 뭐 싸웠나? 네, 뭐가 문제지라고 무슨 하는데 문제지? 어쨌든 장풍자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전임 바이낸스 US CEO가 사임할 당시에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가 이제 사임을 할 때는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한 그의 노력을 응원한다라면서 응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계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브라이언 브룩스의 사임으로 미국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네.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우리가 이른바 그 국내에서도 되게 유명한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전관을 모시는 이유가 아, 뭔가 정부랑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렇게 정관을 모셔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만뒀다는 건 네. 뭔가 문제가, 트러블이 네. 있다. 혹은 뭔가 이 바이낸스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조금 약간 결이 맞지 결이 맞지 않는다든지. 않는다. 네. 정부 쪽과 잘 얘기가 안 된다라는 사인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분위기가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당국이 다 바이낸스를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영업 금지. 최근에 홍콩까지도 맞아요. 그죠? 최근 홍콩까지 암호화폐 선물 금지 다 이렇게 네. 하고 나니까 바이낸스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 왔고요. 지금 최대 위기에 놓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낸스가 약간 지금 현재 주춤하는 사이에 FTX가 2위 거래소 확 올라왔어요. 급부상을 했어요. 급부상을 했어요. 참고로 그 FTX의 CEO는요. 네. 그 창업자는 바이든이 그 캠프에 두 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낸 인사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이 뭔가 또. 바이든 정부 동안에 아마 저 FTX가 클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을 두 번째로 많이 냈습니다. 두 그렇게 번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장풍자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규제에 관련돼서 뭔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CEO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바이낸스가 이 지금의 뭐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이제 사각지대에서 많이 커왔다면 이제는 진짜 규제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길 잘 하길 그래서 투자자들이 뭔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낸스의 앞으로 행보 지켜보면서요.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른 이제 체제를 갖춰 나가는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운트 콕스 이 파산인들의 비트코인 처리 문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테더 리스크일 텐데요. 테더 리스크를 잠재울 만한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아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잊을만 하면 나오네 저 좀비다 네. 좀비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마운트 곡스 네, 그리고 마운트 테더 곡스와? 리스크.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 테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1차 버블이 있었을 때 연초에 100만 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800만 원까지 쫙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뉴욕 검찰이 보기에는 이 테더가 이른바 사기를 쳤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테더의 그 구조를 보자면요. 테더라는 회사가 있고 이 테더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T라는 DT요. 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우리야 지금 원화를 입금하고 코인을 사는 게 너무나 쉽지만 해외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그 뭔가 법정화폐 입금이 조금 어려운 국가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조금 안정적인 자산에 넣고 싶다 하는 또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 게 바로 USDT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뭐 USDC니 TUSD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당시 2017년 당시에는 USDT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이 USDT의 발행 구조를 보자면요. 이제 투자자가 와가지고 100달러를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네. 100달러에 해당하는 100 USDT를 발행을 해줍니다. 네. 발행하는 과정에서 테더사는 수수료를 먹고요. 구조가 100달러가 들어오면 이 100달러를 네. 은행에다 넣고 이에 해당하는 전자적으로 USDT를 찍어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뉴욕 검찰이 의심한 게 뭐냐면 100달러가 실제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찍어냈다. 얘네가 찍어냈다. 그래서 네. 이 찍은 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팝니다. 그럼 아까 제가 살 네. 때는 100달러였는데 비트코인을 사서 200달러의 네, 그 차이를 얻으면 봤죠? 100달러만큼은 이 회사가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자금을 찍어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라는 네. 게 지금 뉴욕 검찰의 의심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거죠. 네. 사실 그 만약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이 통장 안에 100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없는데 네.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오. 계속 문제가 되었고 네.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른바 통장을 그냥 보여주면 네, 되잖아요. 보여주면 될 일 아닌가요? 안 보여줘서. 안 보여주고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테더가요. 그러니까 계속 의혹에 휩싸였던 거고 뉴욕 검찰과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올해 초에 이제 그 결론이 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합의로 났습니다. 네. 합의로 나서요. 뉴욕 검찰이 요구한 게 이제 그 벌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네. 받고 그걸 공개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 감사서를 받고 공개하라라는 그 공개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일 날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제3자 회계 컨설팅 업체인 무어 케이맨에게 의뢰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딱 하고 나니까 다행히 그 찍어낸 USDT만큼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게요. 보니까 테더가 약 이제 627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가운데 62억 달러를 현금 및 은행 예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를 갖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10%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은행의 지불 준비금도 사실 8%인가 네. 10%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고요. 괜찮은 정도네. 그 나머지는 이제 기업 어음 및 정기예금 증서의 약 49%, 그다음에 국채, 대출, 회사채, 귀금속, 디지털 자산 등으로 준비금 갖고 있는 준비금이 현재 발행된 USDT 양보다 더 많아서 이제 그 테더사가 돈이 없는데 찍어냈다라는 이제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더사와 뉴욕 검찰이 소송을 벌이면서 불확실성을 계속 이어가는 맞아요. 사이에 독보적이었던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자리를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서클사가 발행하는 USDC인데요. 최근 이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서클이 조만간 상장을 한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이른바 서클은 배경이 좋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투자했어요. 코인베이스가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테더는 도대체 이 이른바 이제 뭐 그런 시체말로 하면 어디서 듣보잡들이 네, 와가지고 미운털 약간 박히고.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게 홍콩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USDC는 코인베이스와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네. 뭔가 더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점유율을 확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USDC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아까 테더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준비금을 갖고 있는지. 네. 근데 USDC는 우리는 준비금 102% 있어라면서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을 수 있어라고. 근데 게다가 이 회사가 뭔가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8월 6일 날 네. S4 폼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SEC에다가요. 이게 뭐냐면 S4 폼이라고 하는 게요. 합병 상장 신청서입니다. 네. 예, 우리가 스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인수 스펙주. 목적 회사. 여기와 이제 서클을 합병하겠다. 이 얘기 네. 뭐냐면 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부터 이제 뭐 7월 31일까지 뭐 유통량 우리가 그 4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 65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말까지는 1940억 달러까지 우리가 이걸 넓힐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 대상 서비스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합병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쯤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굉장히 또 9일 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디지털 완전 준비은행이 되겠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곳들이요. 약간 이른바
그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는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통화관리국, 예금보험공사의 규제 및 관리 감독 요건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네. 밝힌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시각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슈인가요? 이게 사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보고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네. 암호 자산은 법정 화폐와는 별개로 네.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했어요. 요거 보면은 이거 좋은 소린가 싶은데 사실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한국은행은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될 수 없다, 화폐가 될 수 네.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투자 및 투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진전인 거죠. 저도 거기에 방점을 네, 찍고 맞아요. 봤거든요. 이게 화폐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지금 비트코인 싫어하나 봐가 아니라 화폐는 아니지만 투자 및 수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한 거니까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심지어는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제 그 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네. 여기서 아예 코로나 이후에 안전 자산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인 테더를 꼽았습니다. 네. 아까 USDT라고 말씀드린 그 테더를요 안전 자산의 하나로 꼽은 거예요. 이거 사실 디지털 자산이고 암호 자산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안전 자산이다. 왜? 달러와 연동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모습을 차차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좀 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와 투기의 수단으로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밝힌 게 좀 네네. 주목해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코인이 하나 이제 안전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테더로 이제 안전 자산으로 네네. 볼 것이다라고 네. 말을까지 했다고 네, 이게 하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은요, 그렇게 꼽은 거예요. 코로나19 때 보니까 미국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등 일부 자산만이 위험 회피처 기능을 네.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테더라는 네. 그 암호화폐를. 테더가 이번 뉴스에서도 나오게 되네요. 네, 저번 주 네, 다시 기사가 나왔고요. 네, 지난 화요일 방송이 나가고 고란 기자님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또 많은 팬분들도 보고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나와주시다니 감사하다 이런 말들도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자세하게 들고 오도록 하고요. 제가 제 이름 이렇게 넣어서 찾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 보시나요? 악플 남기지 말아주세요. 상처받습니다. 네. 선플밖에 없고 너무 네. 팬분들이 많이 계신데 선플 나가주세요. 그 팬분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지갑을 보고 싶다. 네. 네. 지갑을 제가 약간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제 이름 딱 쓰면 옆에 연관 검색어로 청산이 뜹니다. 저도 그 댓글을 많이 봤어요. 네네. 청산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네, 기자님한테서. 여러 디파이 랜딩 프로토콜 이용하다가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지갑에는요 사실 얼마 없어요. 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뭐 이더 몇 개, 비트코인은 1개 딱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가 조금 들고 있었던 루나가 네. 최근 들어서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사실 제 전체 자산 중에서 루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인 자산 중에서 제일 큰 상황이긴 합니다. 자, 모든 투자 판단과 투자 결정은 네.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제가 뭘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포지션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와 이더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방향이신 것 같네요. 네네. 기자님도요. 네. 청산 당하셨다는 댓글을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기자님 너무 이제 잘 아시고 네. 경험도 많으신데 역시 잘 아는 것과 투자는 별개라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낀 건 네.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 새삼 절감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항상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들과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과 가치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